안녕하십니까. 2일차 첫 번째 특별 세션 스타트업 경영 사례 스타트업 경영자에게 듣다를 맡은 메타 브랜딩 박한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런 자리와 기회를 주신 한국경영학회와 박영렬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적으로 창업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창업했던 1994년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영학에서 작고 빠른 조직을 지향하는 애자일 조직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스타트업 경영학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경영학도라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스타트업 경영자 두 분을 초대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그 경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실제 경영 현장에서의 고충과 스타트업 환경에서 느끼는 아쉬운 점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은 지금 특히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지금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아마 새로운 시대에 앞으로 21세기는 이 스타트업이 한국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고 모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진행 순서는 첫 번째 15분은 김영빈 대표님의 파운드 사례를 듣고 두 번째 15분은 김인수 대표님의 라이트 브라더스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분은 저와 함께 두 분의 경영자를 모시고 대담의 시간을 가질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그래서 총 45분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순서는 인공지능 투자 1위 기업 스타트업 파운드 사례 발표입니다. 요새 핀테크가 정말 핫한데요. AI 솔루션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가 파운드입니다. 오늘 발표를 해줄 김영빈 대표님을 소개하자면 서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시니어 컨설턴트를 역임하셨고 현재 파운드를 창업하신 경영자이십니다. 대학 시절 오토바이로 세계 일주를 하신 것으로도 유명하신데요. 김영진 대표님의 흥미진진한 사업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파운드 김영빈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 파운드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주 디테일한 그 케이스 스터디 사례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집중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는 사람 중에서 창업을 꿈꾸거나 혹은 창업 이후에 투자를 바탕으로 또 더 큰 회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단 하나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의 제가 이제 경험했던 내용, 고민했던 내용들 중에서 짧은 15분 안에 그래도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그 한 가지 메시지가 저한테 이제 세 가지 비법이라는 걸로 좀 풀이돼서 나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이미 그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투자 솔루션을 가장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고객과 계약한 기준으로는 8,700억 정도, 그리고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삼성생명이나 메트라이프 또 우리은행 같은 그런 기업들한테 저희 인공지능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이미 4조 원을 좀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 이 미국의 몇몇 대형 기관들과 이제 스타트업들을 제외하고 나면 어찌 보면 그 일본보다도 더 크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기업 가치는 2천억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투자 라운드도 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유니콘으로 되게 빠르게 성장해 나갈 걸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창업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는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위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당연한 말들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약간 이 당연한 말들에서 제가 사실 그 오늘 내리는 결론은 이제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끝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창업한 선배님한테 들었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창업은 아이디어 아니다. 당시에 이제 코스닥 주식 부자로 30대 주식 부자로 5명의 손에 꼽혔던 분인데 예전에 지금은 기업이 흥망세를 겪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업은 항상 위기를 겪기 마련이고 아이디어는 되게 쉽게 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 회사를 왜 만들려고 하고 이 비즈니스를 왜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끊임없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업할 때까지 한 거의 2개월의 기간 동안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서 왜 그 앞으로 인생을 헌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데 거의 2개월의 시간을 넘게 보냈습니다. 제 과거에는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남들 수능 공부할 때 데모를 했었죠. 저희 그 사학재단 비리가 터지는 바람에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하면서 좀 일찌감치 사회 운동과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정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이제 학생 정치에도 뛰어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나는 정치는 못하겠다. 정치라는 공간에 너무 이 좌우가 갈려서 어떤 아젠다가 오르냐 이전에 어떤 진영에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는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정치의 영역이 아닌 좀 비즈니스 영역으로 그때 일찍 좀 선회를 했습니다.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일주를 좀 하는 경험과 그리고 나서 저한테 있어서는 여기 뒤에 장표가 빠졌었네요. 네, 잠시만요. 저한테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다녀오는 경험을 통해서 제 삶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정했어요. 이제 그 전에 상대적 빈곤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문제로 제 삶을 좀 쏟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인권 단체에서도 일도 해보고 사회적 기업도 창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스스로 느끼는 한계점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제 안에 열정이 폭발되지 않고 구성원들이 이제 일에 몰입하는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걸 잘하는 곳도 있는데 저랑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선택했던 곳이 저한테 BCG였었고 이 BCG에서 되게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경영사관학교라고 불리는 곳인데 저는 이제 주로 삼성 미래전략실이라는 곳과 되게 많은 일을 했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의사결정자 레벨에서의 고민들을 되게 젊은 나이에 좀 많이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제가 그 내린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창업을 할 때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이런 아이디어로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이 되고 시장이 어느 곳에서 좀 워킹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모든 걸 스탑하고 다시 저한테 돌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과거 경험으로 내가 살면서 어디에 좀 헌신하고 싶을까. 그래서 그 질문의 핵심은 내가 실패해도 괜찮은 게 무엇일까였습니다. 결국 다들 보면 창업이라는 게 성공의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근데 그 실패해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고 그 과정을 버텨내려면 내가 실패하지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의한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 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로보어드바이저라는 비즈니스가 미국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자산 관리를 대중화시키는 것이 이 업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AI가 주식 찍어주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게 있으면 뭐 저희가 은행에 돈 빌려서 투자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지나친 기대감이고 오히려 이제 이 기술이 추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상품들, S&P 500이나 코스피, 그러니까 국가 지수죠. 저는 미국의 지수가 20년 뒤에 지금보다 오를 거라는 게 제 전 재산을 걸고 베팅할 수 있고요. 여기는 부동산에 인생을 걸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상품들의 위험을 분산시켜서 포트폴리오를 조합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 10억, 20억이 아니라 1000억, 2000억, 수십조를 투자하는 연기금이 투자하는 방법론들이요. 이제 경제, 그다음에 금융공학에서 모두가 연구해왔던 지난 50년 동안 축적되어 온 이런 이론들을 이미 하고 있는 방법론들을 대중에게 적용해서
그 사람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위험을 관리하고 투자를 이끌어주는 것이 이제 이 로보 어드바이저 산업의 본질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매력을 느꼈고 이 업을 뛰어들었습니다. 이 창업 철학을 좀 만들고 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이제 자로가 이제 그 공자님한테 그래요. 이제 내가 당시에 이제 전쟁터 중에 한 5일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정착해서 그만 이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자님이 내 부귀와 명예가 내 뜻대로 되면 기꺼이 너의 마부라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제 삶에 영향을 많이 준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공자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마저도 부귀영화를 마음대로 못 하시는구나. 이제 하물며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업의 흥망성쇠나 성공이라는 걸 생각보다 컨트롤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만나본 다 성공하신 이제 그 선배님들과 회장님들과 창업가들이 운이란 단어를 참 많이 쓰세요. 근데 그 운이란 단어라는 건 자기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제 창업이라는 과정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가난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해결해 보고 싶었고 결국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고요. 금융소득이 없이는 노후가 대비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예적금에만 맡기거나 혹은 몇몇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지금은 본인의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빈곤에 빠지는 30대 인구가 무려 40%에 육박해요. 극단적인 인구 저출산,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이제 국민연금, 공적연금 같은 이 연금 시스템들은 아주 무너질 것이 명확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확실하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꾸준한 자본소득을 만들어주자. 아마 여기 있는 전문가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5에서 7% 정도를 타겟하는 10년, 20년에 걸친 장기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10년, 20년 동안 투자하고 버티지 않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저희 업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에 제가 NHK에서 노인 파산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었어요. 저희가 이제 회사가 추구하는 거는 지금부터 30년간 은퇴할 때까지, 은퇴 이후까지. 그럼 지금의 30대는 100세 시대면 90세까지 저희가 60년을 사실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7.2% 정도를 타겟으로 60년간 저희가 자본소득을 만들어주면 1억을 32억으로 불려줄 수 있습니다. 7%라고 하면 7.2%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만 연평균 소득으로 7.2%로 꾸준하게 60년, 은퇴까지 30년, 30세부터 은퇴까지만 해도 무려 8배입니다.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10년간 50억에서 100억이 됐는데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 연평균으로 따지면 6.8%예요. 사람들이 이제 자본소득을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걸 만드는 게 저희의 좀 사명이고요. 저희는 이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자라는 관점으로 처음에 창업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7% 수익 준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200%, 300% 얘기하는 이 투자 시장에서 유사 투자 자문이 넘치죠. 저희 같이 100만 원 넣으면 7만 원 벌어도 1년에 다 외면당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한 6년이 지났고 저희보다 앞서 있던 기업들을 저희가 지금 다 추월했어요. 참 그런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는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저희가 바꾸고 싶었던 세상을 저희가 추구하시던 철학, 가치를 추구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은 이제 가장 기업 규모가 커지고 사실 많은 운용 자산을 운용한다는 게 저는 결국 이 힘이 사람한테서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오게 만들어낸 힘인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철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융에 정말 똑똑한 분들이 갈증이 있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가, 가치 있는 일인가. 저희 파운트에는 정말 맨파워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을 오게 만든 힘 또한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제가 인생을 걸고 실패를 하더라도 만들고 싶었던 이 업에 대한 공감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너가 이런 명확한 사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철학이 있을수록 기업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그만큼 좋은 인재들이 모이고 좋은 인재가 곧 전 투자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게 여기 투자는 추구하는 목적이 아닌 이제 결과다라는 게 그 의미고요. 제가 IR을 거의 이제 성공을
90% 이상의 상황인데 사실 투자자들이 먼저 오세요. 먼저 오셨기 때문에 투자가 유치가 이제 잘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은 거고요. 이 투자자들이 오게 만든 이유도 좋은 인재들을 먼저 모아서 사업 결과를 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사실 뭐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엔 투자자들 제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 업이 사실 자문 1임업을 하려면 라이센스 비용만 20억이 들어가요. 저는 뭐 금수저가 아니었고 돈이 사실 전 직장에서 모은 거의 1억 원 정도의 돈으로 창업을 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사실 이제 수백억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저는 그 순서를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꼭 다른 부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핵심은 역시 최고의 기술력이고요. 기술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 기술을 만드는 것도 업계에서 이제 뛰어난 성과를 냈던 좋은 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파운트에 추구하는 미션을 보고 합류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정말 많은 위기를 겪고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이제 돈을 못 벌어서 2달 뒤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제가 정말 고민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머리를 붙잡고 해결을 해 나가면 항상 그 다음 스텝으로 좀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정작 이 좌절의 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요. 저는 창업하러 오는 분들은 하나같이 말려요. 이 정도까지 오는 것도 나는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인생이 참 힘들다. 진짜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길들도 많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만류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걸 극복해내면 항상 기업은 퀀텀 점프를 하는 시점이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스타트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려는 가장 메인 메시지가 딱 하나거든요. 이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저는 스타트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 버티는 힘이 나의 욕망이어도 좋습니다. 이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여도 좋고 내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뭐 가치와 철학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사업에서 본인과 구성원들을 버틸 수 있게, 특히 본인이 중요합니다. 창업자로서 확실하게 나를 버티게 하는 힘, 그리고 그 버티게 하는 힘이 생각보다 근데 금전적인 부분은 잘 그만큼 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안이 너무 많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추구하는 되게 그 역시나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버티면 성공하십니다. 이게 너무 이제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저는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정말 모두가 이 불문율처럼 여겨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운때는 오기 마련이고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기업이 결국 영광을 치더라. 지금 유니콘을 찍은 제 주변의 대표님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파운트는 아직은 성공이란 단계가 아니고요. 제가 계속 버텨서 전 국민의 자산 관리를 이끌어서 대한민국에 이제 노후 빈곤이 없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영진 대표님의 그 비법 3가지 잘 들었습니다. 경영자로서 경영학도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특히 창업 철학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좋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 주제는 자전거 전문 플랫폼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라이트 브라더스 경영 사례입니다. 라이트 브라더스는 제가 창업 초기부터 가까이서 지켜보았는데요. 초기 사업 아이디어를 이제 피보팅하면서 사업 모델을 전개하는 과정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회사였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일수 대표님을 소개하자면요. 중앙대 러시아학과를 졸업하시고 중앙대 신문방송학 석사를 수료하셨으며 컨셉추얼 이사를 하시고 현재 라이트 브라더스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브랜드 분야 전문가시기도 하고요. 실제 자전거 덕후시기도 합니다. 김일수 대표님의 현장감 넘치는 사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브라더스 김일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과 문화를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라이트 브라더스의 김희수 대표입니다. 제가 딱 소개를 받고 딱 인사를 드리면 대부분 같은 반응들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예,
브라더스라는 이름 때문이겠죠. 두 번째, 조명회사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세 번째,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라이트 브라더스, 라이트 형제까지 생각하시면 드론 회사인가요? 라고도 물어보십니다. 네, 셋 다 아니고요. 이 그림을 혹시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에서 보셨던 게 기억나시나요? 1903년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라는 비행기로 12초간 그 세계 최초로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라이트 형제는 사실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자전거 덕후이자 자전거 수리공들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때 본인들이 늘 만지고 있었던 자전거의 운행 원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하늘을 날고 싶었던 인류의 꿈을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희는 가장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자전거 덕후 선배인 라이트 형제의 상상력, 도전 정신 그리고 실행 정신 이것을 본받는다라는 의미에서 라이트 브라더스라고 이름을 짓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2017년 5월달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그때부터 1년간 서비스를 준비해서 2018년 5월달에 자전거의 인증중고 인증을 통해서 자전거를 중고 거래하는 인증중고 허브와 중고 쇼룸을 런칭했고 그 다음 달에 인증중고 플랫폼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런칭했고 올해부터는 C2C로 직거래까지 확장한 상태입니다. 앞서 파운드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에겐 굉장히 소중한 누적 투자 32억 원의 프리시리즈 A 라운드에 지금 있고요. 그리고 올 가을 그러니까 지금 9월 정도부터 약 100억 정도의 투자 라운드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현재 CJ 그룹의 그 CVC인 타임와이즈, 그다음 롯데벤처스, 하나은행, IBK 그리고 마젤란 기술투자, 킹슬리 벤처스 등의 회사들로부터 그 투자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고 그리고 요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본투 글로벌 프로그램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브라더스 어떻게 시작됐는지 스타트업 창업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았던 것처럼 컨셉추얼이라는 회사에서 컨셉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에 처음 런칭할 때 브랜드 컨셉을 정하는 것 혹은 브랜드가 리포지셔닝하고 리인벤팅 할 때 컨셉을 재정비하고 그에 따른 브랜딩 전략을 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늘 그 세상의 트렌드 그다음에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때 당시에 번아웃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아마 번아웃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키워드가 유행하지 않았으면 제가 나 번아웃이야라고 느끼지 못했을 텐데 사람들이 번아웃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나 번아웃 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때 제 친구가 저에게 자전거 한번 타보는 거 어때? 굉장히 기분 좋아.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 오로지 너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 바람이 날리고 내 근육이 어떨 때 힘든지 어떨 때 내 호흡이 가빠지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가 약간 인테리어 소품처럼 유행했던 때였어요. 카페 앞에도 자전거가 있고 회사에도 자전거가 있고 그래서 저 역시도 사무실 한 구석에 미니벨로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걸 타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면서 세상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좀 더 좋은 자전거로 좀 더 멀리 좀 더 빠르게 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에 폭 빠지게 됐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 사진 중에 오른쪽 위편은 제가 상해 출장을 가기 전에 아침에 양수리 쪽으로 라이딩을 갔다가 집에 와서 샤워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러 갔을 정도로 굉장히 자전거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람들이 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예쁜 사진을 올리고 이런 것보다도 스웨트 라이프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스웨트 라이프를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왕이면 자전거를 통해서 그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과 문화를 위한 서비스를 한번 디자인해보자. 왜? 자전거 시장은 아직도 제조사와 수입 유통사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사이드에 어떤 그 서비스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의 업을 정의를 하고 그때부터 어떤 서비스로 첫 시작을 할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 자전거를 권해줄 때마다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건 자전거 너무 비싸.
자전거가 무슨 내가 어렸을 때 보던 그것보다 너무 비싸고,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좀 중고 자전거를 좀 더 빠르고 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그 다음에는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카테고리에서는 이미 입증된 바 있었던 인증이라는 키워드를 가미한 자전거 인증 중고 거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라이트 브라더스의 첫 번째 경쟁력은 국내 유일의 중고 자전거 인증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요즘 중고 거래가 소비의 대세가 되었죠. 요즘에는 뭐 그 중고 거래가 단지 싼 것, 뭔가 가성비를 찾는다라기보다 약간 놀이, 취향을 찾는 그 취향 찾는 놀이 같은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이 표를 보여드리면 중고 시장이 저 어렸을 때는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이런 신문에 있었던 쓰던 거, 나 이제 안 쓰는 것, 누군가가 사는 것 이런 거였다면 그 다음엔 중고나라 그리고 지금 핫한 개인 간 직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런 것들이 3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4세대 넥스트 중고 시장의 헤게모니는 카테고리 킬러형, 그래서 한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전문적인 케어와 거래 솔루션이 있는 이런 카테고리 킬러형 버티컬 중고 거래 플랫폼이 헤게모니가 될 것이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화된 그 해외 중고 시장에서는 이미 그 버티컬 플랫폼에서는 인증과 전문성이라는 키워드로 이미 시장을 입증받은 바 있죠. 자동차에서는 인증 중고 자전거 이미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실 겁니다. 브랜드사가 직접 인증을 하거나 혹은 SK엔카 혹은 금융사에서 금융으로 리스 렌탈을 했다 반납 들어오는 상품들을 다시 인증해서 판매하는 이런 시장들이 발달되어 있고요. 명품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에서는 더 리얼, 스트레드업 이런 식으로 그 명품을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인증해서 판매하는 이 서비스만으로도 나스닥에 상장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처음에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많이 활용했던 게 바로 스니커즈의 스탁엑스라는 서비스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야 누가 스니커즈를 인증까지 하면서 사니? 라고들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마 스니커즈 인증 중고 플랫폼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것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인증 중고의 탑을 향해서 라이트 브라더스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자전거의 중고 거래를 하면서 저희는 used 혹은 second hand라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에는 누군가의 추억과 애정과 스토리가 가득 담겨 있죠. 그래서 저희는 pre-loved bicycle를 certified 한다라고 해서 CPLB라는 저희만의 서비스 브랜드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으로 인증하는 그 자전거들은 대부분 이 카본이라는 소재의 자전거들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카본 소재의 자전거는 굉장히 고가에만 사용이 되었다면 요즘에는 입문급에도 웬만하면 카본 소재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카본 소재는 경량화와 퍼포먼스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성격상 그리고 유저들의 어떤 그 사용의 특성상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카페에 가면 카본 수리하는 업체에 대한 질문과 대답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정작 중고 거래할 때는 나 카본 수리했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들고 싶었던 게 자전거 탈 때는 굉장히 같은 취미라고 독려하면서 중고 거래할 때는 갑자기 나몰라라는 이걸 좀 더 건강한 생태계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에 대해서 카본 내부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 즉 엑스레이를 통해서 카본 내부를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외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내가 모르는 것은 놓치지 않게 매뉴얼에 맞춰서 점검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 시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불편함들은 컨시어지 서비스로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모르는 것은 놓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있게 불편한 것들은 번거롭지 않게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자전거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중고 거래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파괴 검사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수박도 비파괴 검사 당도 체크하더라고요. 자전거를 찍어서 공통적으로 자전거에는 데미지가 많은 부위 또는 외관 평가 시 해당 매물에 좀 특이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마치 조립 PC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 부품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들의 그 스펙의 작은 차이로도 천차만별의 가격차 그리고 그 퍼포먼스도 굉장히 다른데 내가 아는 만큼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전문 메케닉이 정확하게 점검해서 중고 거래 시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자가 외관 진단 결과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충분하게 자전거를 거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저희 인증 중고 자전거를 사용하면서는 비파이 검사와 전문가의 진단 외에 90일간의 걱정 없이 케어할 수 있는 케어 서비스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나손보와 함께 중고 자전거에 대한 프레임 워런티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저희 라이트 브라더스를 이용해 주시고 비파이 검사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쪽 필드의 최강자 되겠네요. 네. 그리고 자전거 중고 거래 평정하실 듯 이런 기분 좋은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제일 듣기 좋은 걸로만 캡처해서 갖고 온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버티컬 플랫폼으로서의 전문성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카본 로드 자전거의 중고로만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인증의 범위를 다양한 장르로 확장했고 자전거뿐 아니라 휠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전거의 C2C 거래를 하면서 모든 장르의 자전거와 자전거 및 굿즈들까지 전체 거래되는 자전거 전문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티컬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중고 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재미있는 서비스들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타던 자전거를 저 자전거랑 바꿔 살 수 있는 트레이드인 그리고 타보고 결정하기 그리고 어떤 그 자전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담아가면서 큐레이션 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제일 얼마 전에 인기가 많았던 것은 바로 70년대, 80년대 빈티지 자전거를 저희가 모아서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자전거에 특화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자전거에 대해서 이때까지 저희가 거래 복잡도와 상호 불신 이런 부분들을 인증으로 해결했다면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데이터의 기반으로 좀 더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빅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자전거의 시세를 조회하고 잔존 가치를 평가하고 조립 견적 그리고 호환성 이런 것들을 내주는 서비스를 지금 열심히 R&D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중고거래 플랫폼 대비 라이트 브라더스는 자전거 유저들의 UX에 기반한 필터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물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중고거래 플랫폼이 훨씬 많을 수 있겠지만 라이트 브라더스는 훨씬 더 좋은 검색 그리고 훨씬 더 좋은 큐레이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중고거래하면 라이트 브라더스라는 고객 인식상의 TOM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ESG에 대한 얘기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에 따르면 앞으로 2년 안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도 한국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전거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에 그 탄소 배출이란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탈 것들 중에 자전거는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이동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자전거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쳐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자전거에서 탄소 배출은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신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의 생명 주기를 좀 더 늘려준다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위한 소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중고에서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성비, 취향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중고 거래에 대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컬처 코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브라더스는 현재 글로벌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ESG 그리고 비파이 검사를 포함한 어떤 인증 중고 거래 방식에 대해서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하고 이제 미국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각 버티컬 카테고리 버티컬 플랫폼들의 넘버원들이 하고 있는 그 기본은 정보의 허브가 되고 거래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트 브라더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마구 달려보겠습니다. 저희 팀 소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그
저희 팀들 소개고요. 팀보다는 저희 부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팀 80% 이상이 자전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지 않았던 친구들도 저희 팀에 들어오면 자전거를 어느덧 너무나 사랑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라이트 브라더스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식, 새로운 어떤 인식을 주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컬처 플랫폼 빌더로서의 자세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브라더스의 어떤 행보들은 바로 우리 팀 자체가 우리들 자전거 덕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변에 자전거 덕후인 기획자, 개발자가 있으면 라이트 브라더스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수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창업 과정과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인정중고에서 자전거 버티컬 플랫폼의 전환과 자전거 시장의 디지털화라는 관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내용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발표를 들었고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대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에 준비된 단상으로 두 분 나오셔서 저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좀 저는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그 진행을 위해서 빨리 진행해서 감사합니다. 우선 두 분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누가 먼저 상관은 없고요. 사업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김영진 대표님 네. 말씀. 사실 뭐 가장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그 인사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서 몰입하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장 좀 힘들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 시행착오를 겪는 비용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화가 되지 않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관련된 공백이 생기거나 이슈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응력이 되게 취약합니다. 예비 인력도 둘 수가 없고요. 그 측면이 저는 이제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웠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보완해 나갈 거냐, 이 고민들이 이 창업에서 가장 풀기 어려웠고 또 푸는 걸 기반으로 되게 극적인 성장을 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김인수 대표님은 어떠셨던가요? 네, 너무나 똑같은 어려움인 것 같아요. 팀빌딩이라는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초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와 제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자전거라는 세계 바깥에 있었던, 상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다음 처음에 인증이라는 그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상자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뭔가 뇌구조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뇌구조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조금 처음엔 힘들었었고, 하지만 저희에게는 같은 취미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팀빌딩에 대해서 제일 이제 힘든 점이 많았는데요. 그나마 요즘에는 스타트업 중에서도 성공 사례들이 워낙 많이 나와 주다 보니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 지원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는 거에 그래도 긍정적이신데,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2017년만 해도 저 스스로가 이제 스타트업 씬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너 힘드니?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하면 20대, 30대가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좀 연식이 오래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좀 연결해서 김일수 대표님은 또 MZ 세대들하고 일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좀 있으십니까? 예. 노하우라기보다 저는 다행히 제가 형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카도 많고요. 그래서 MZ 세대들과 대화하는 법이 좀 저는 익숙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직원이었다라면 이해되지 못했을 내용들이 내 조카라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빙의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저는 MZ 세대들
대학들과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요. 예, 요거는 김영진 대표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창업 실패 시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어떻게? 저는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실패가 정말 자산입니다. 이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실패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저도 대학교 때 막 그 선거 나가서 지기도 하고 뭐 그때 창업을 좀 일찍 대학교 때 저는 이제 대학원 때죠. 그 남들 로스쿨 때 공부할 때 사회적 기업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좀 망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모아놓은 돈 날리면 그 돈이 그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 밖에서 보니까 대표님이시니까 이제 넉넉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어른분들 다 동의할 겁니다. 대학교 때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정말 실패해도 괜찮은 시기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BCG 간 게 좋았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듣는데 항상 얘기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인텐시브하게 많은 걸 겪었지만 그래도 나는 바로 창업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왜냐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앞에서 한 두세 번은 더 실패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실패가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이 창업의 과정은 기업을 키우는 과정은 정말 시행착오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인사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결국 시행착오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패가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사람은 괴로워야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연애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이별을 한 이후에 고민하거든요.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상대가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다들 이별의 아픔을 겪은 다음부터 다음 사람 만나면 더 잘해요. 이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도 실패한 만큼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실 꼭 창업자가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 밑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팀장으로 일한다고 하든 신입사원으로 일하든 내가 실패한 만큼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많이 실패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연애도 여러 명 동시에 만나고 하면 좋은 사람 못 되거든요. 한 사람과 깊이 있게 연애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아픔을 느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실패라는 것도 회사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얼만큼 내가 고통스러웠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저는 되게 정말 처절한 실패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경험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극복하실 필요 없어요. 실패하세요 그냥. 네, 극복 안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조금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전 두 번째 지금 회사 두 번째 창업 회사인데 대학교 때 2학년 때 만들었던 회사가 망했어요. 예, 솔직히 엄청 소위 시세 말로 쪽팔립니다. 막 부끄럽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됐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번 준비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일수 대표님 자전거 타시지만 자전거 처음에 타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타다 보면 결국 타게 되거든요. 제가 본 많은 경영자들은 처음에 성공한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았던 분 빼고는 대부분 다 크든 작든 또 성공했다 하더라도 회사 안에서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께서는 하신다면 넘어질 수 있다. 근데 내가 크게 다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왜 넘어졌을까? 이걸 다음번에 똑같은 이유로 넘어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예, 이건 제 생각이었고요. 개별 질문으로 좀 들어가서 라이트 브라더스 제가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투자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조심스럽게 받았다기보다는요. 처음에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시장 사이즈가 너무 작아.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많이 저희를 안 쳐다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국내 자전거 신차 시장 규모가 약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조. 그러니까 스타트업 씬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 규모이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그 중에서도 가능한 뾰족하게 프리미엄, 로드, 중고 이런 식으로 일부러 더 쪼개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스타트업으로 성장이 스케일업이 가능하겠어? 라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리고 또 해외에 이런 서비스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입니다. 근데 모두 다 굉장히 두려워하셨었는데 저희가 시장이 존재하는 걸 보여주고 시장이 성장하는 걸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좀 저희 쪽으로 오히려 찾아와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스럽다라기보다는 제가 좀 기왕이면 깐깐하게 투자자도 좀 제가 올랐던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저희를 중고거래 회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컬처 플랫폼으로 봐주는 회사, 이런 데들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파운트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파운트 그 비즈니스 모델 설명이 조금 부족해 보였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그 고객들이 만들어낸 이제 자본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희가 이제 수취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B2C 모델이에요. 개인 고객 모델인데 사실 이걸로 거의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창업부터 지금까지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의 한 근간 중에 하나가 B2B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한테 저희 기술을 제공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뭐 우리은행에서의 그 인공지능 투자 솔루션은 이제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변액보험, 삼성생명의 변액보험도 이제 글로벌 기업인 메트라이프도 역시나 저희가 제공을 하고 아마 이제 메트라이프 일본도 저희 걸 사용하려고 한국뿐만이 아닌 검토 중에 있는데 한 20여 개의 금융기관이 저희랑 협업을 하고 저희한테 비용을 내면서 이제 그 해당 솔루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운용 자산 규모의 일부분의 일정 피를 받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뉴욕 거래소에 ETF를 상장시키면서 직접 이제 운용사 포지션으로서 이제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것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회사의 미션과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B2C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안 되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건 개인 연금 시장이에요. 그리고 퇴직연금입니다. 지금의 퇴직연금에 원리금 보장형이 50% 넘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 퇴직금이 다 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투자를 하는 퇴직연금을 예금에 넣는 건 이건 정말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다 끄집어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 대비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고객들은 돈이 안 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퇴직연금도 결국 법이 개정될 겁니다. 다들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분이 있는 곳은 바뀐다. 시간이 걸릴 뿐. 그게 바뀌고 나면 이제 파운트가 유니콘이 되고 데프콘이 되는 그 과정은 결국 고객들이 내 노후 자금, 연금성 자산을 맡기는 시점에서 그렇게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방 대학생입니다. 투자를 받을 때 CEO 스펙이 좋아야 한다고 느끼는데 지방 대학 출신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수도권 출신 사업 파트너를 찾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혹시 김일수 대표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CEO의 스펙보다는 CEO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이미 그 스타트업에 성공한 그 다른 스타트업 중에 그 학교가 어디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은 문제되지 않는 사례들이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스타트업 사이드를 좀 봤는데요. 실제 대표의 학벌을 본다는 건 그냥 흐르는 소문이지 실제 투자 사이드나 심사를 할 때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가, 간절한가, 그리고 잘 아는가 이런 걸 보는 거지 학벌 좋다고 되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예. 뭐 첨언하면 이제 좋은 학교를 나온 편이긴 한데 제가 로스쿨에서 서울대 로스쿨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이 스타트업 업계 투자 사이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서울대 로스쿨 가서 졸업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정말 이제 학벌이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너무 과장된 말인 것 같고요. 근데 영향도가 되게 낮다. 그리고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학벌 때문에 내가 안 됐어라고 말하기에는 이 돈이 너무 무섭습니다. 돈을 이 자본가들과 VC들이 판단하는 건 이 대표가 기업 가치 키워줄 수 있냐가 더 중요하지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가 거기에 성공에 되게 중요한 요소는 학교를 보거든요. 근데 창업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가 이 기업이 성공하는데 그렇게 큰 팩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고려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공통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로서 경영학과 경영학회에 바라는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 경영학교 그러니까 이제 문과 사이드에서도 기본적인 이제 코딩과 개발 사이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지금 어떤 업을 하든 대부분의 경우 이제 ICT가 다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코딩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막 본인이 직접 막 코딩을 해서 프로그래밍해서 막 개발자로 막 성장한다까지는 갈 필요 없는데요. 상식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 특히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코딩 공부를 일정 이상 하시는 거를 좀 강력히 추천드려요. 이게 기획자로 일하든 디자이너로 일하든 혹은 내가 뭐 대표로서 일하든 어떤 경우든 되게 팀의 시너지를 내주고 속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교수님들도 또 이제 대학생분들도 같이 약간 이 상식에 준하는 개발 공부들을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네. 김일수 대표님. 네, 저는 좀 더 많은 사례들이 스터디가 되면 좋겠다. 근데 성공해 있는 단계의 스터디보다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 과정,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는지에 대한 스터디, 그리고 저는 타산지석 사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조건 잘된 것만 스터디가 아니라 좀 타산지석 사례들도 같이 스터디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바르나 두 분 무지 바쁘신 걸 아는데 저희 한국경영학회를 위해서 시간 내주신 두 경영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영학회 특별 세션 스타트업 경영사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